진짜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남아 계신데요. 일단 오늘 이제 주제 제목이 이제 그거네요. 지금 미래 물류 방향과 대응 방안. 특히 여기에 이제 앞에 붙은 게 중소하고 중견 물류 기업 이게 나오니까 조금 상당히 좀 범위가 축소되는데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ESG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물류 특히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중견의 물류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장표에도 나오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에서 물류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업종에서 실제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준비 중인 기업이 한 19% 정도. 그래서 한 25% 정도가 이 부분, ESG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기폭점이 언제 정도 될 것 같냐면요. 지금 2023년도 이제 우리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게 바로 돈이랑 같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ESG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전에 저는 녹색물류 부분, 특히 이제 제가 전공이 공동물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물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연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랬던 게, 그때는 이제 국토해양부죠. 그때, 국토부하고 해수부가 합쳐진 그런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녹색물류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합동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 거기에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장이 하셨고 제가 이제 민간 쪽에서 위원장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일 거예요. 2008년도부터 해서 제가 한 3년 정도 초대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녹색물류 부분 그때는 이제 나왔던 게 국가 차원에서 녹색물류와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ESG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 국가 차원보다는 이제 민간 차원 부분에서 이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데 녹색물류 인증제.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같이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녹색물류에 대한 지원 사업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창고에 물류센터에 그걸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전기 물류센터 외부 벽을 전기로 가되는, 태양광으로 가는 경우에 그 전환 비용들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거 되면서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한 걸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녹색 물류라는 게 어느 순간에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ESG 공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2013년인가 이때 그래갖고 이제 유럽의 500인 이상 기업, 특히 그쪽에서는 이제 공시에 집어넣게 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되면서 녹색 물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그쪽에서 좀 그랬던 부분이 뭔가 하면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 부분이 거의 한 20% 이상씩 하잖아요. 전 세계. 근데 두 나라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 EU 쪽 중심으로는 이게 상당 부분 이걸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권이 이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미국에서도 그 녹색 관련된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그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스케줄 부분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여러분이 그랬던 우리가 소주병 옆에 보면 탄소 배출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거 한 병을 소주를 하나 만드는데 총 얼마 정도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지 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적혀있는데 요 최근에 소주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했었고요. 근데 하여튼 방향 자체는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ESG랑 합쳐져서 이제 이 부분
탄소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누군가 이제 그 말씀하실 때 ESG를 세 가지로 구현하더라고요. ESG 할 때 그러니까 친환경 경영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신 게 뭐 탄소 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 S, 사회적 뭐 책임 경영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갑질 뭐 제로.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지혜 관련된 거는 뭐 부패 제로.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가는데 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경영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이걸 강조했다 그러면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 소비자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MZ 세대, 그 다음에 알파 세대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이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소비하는 소비자 하나 부분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재배할 때 이게 뭐 진짜 노동력 착취가 있었는지, 뭐 커피 같은 경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노동력 착취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걸 저임금으로 그걸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친환경이지 않은 뭐 비료나 이런 걸 많이 썼는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생산 과정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류 이제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우리 환경을 나쁘게 하면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회사 자체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반사회적인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이걸 판단하는 그런 소비자의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부분이라는 게 뭐 연기금이나 뭐 자산운용사 같은 이런 자금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나 ESG에 적합한가, 특히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 많이 거하고 아까 탄소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판단하는 거. 그건 더 나가면 이제 기업 평가의 기본 중에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뭐 신용조사할 때 그런 부분이 하나 추가되겠죠. 신용도 조사할 때 이런 부분들. ESG가 같이 이제 거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대출 같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나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각종 제재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주로 갈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넘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SG 부분에 대한 건 뭐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 부분은 그랬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순서를 보니까 고대 김대희 교수님이 요 ESG에 관련된 부분을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소기업 부분 중심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ESG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환경 부분에 대한 건 온실가스 저감, 특히 이제 CO2 배출에 관련된 건 넷제로 뭐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회 부분에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결국은 환경 관련된 이해하고 그다음에 S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는데 특히 그 S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쿠파 관련된 부분. 어제 그 나온 게 마카컬리 배송 기사 중에 과로로 해서 죽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오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관심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게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한때 쿠팡 부분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아마존 불매운동의 상당 부분이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리산업에서 환경에 관련 이슈가 민감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 이게 우리가 화물차 움직이면서 CO2에 관련된 배출률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유차의 매연 부분에 대한 게 다른 부분보다 실제로 본인들이 눈으로 보이니까 비주얼하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국내 기업 활동 중에 90% 이상 자체가 ESG에서 이익 관련된 부분, 이 부분으로 직결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직결이 되느냐 하면 다른 것보다 탄소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탄소세는 분명히 도입될 거고요. 이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줄 거냐. 그러지 않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돈을 사와야 되는 거니까.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부분들.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세금으로 낼 거냐. 그러면서 기업 이미지까지 나빠질 거냐. 그 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여기를 가지고 이 시설을 개선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일 거냐. 아니면 더 나가서 자기들이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서 다시 팔 거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입을 얻을 거냐. 이 부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 나온 거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EU에서는 이제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EU로 들어올 때 탄소를 배출하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가는 게 남의 나라에서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국경세를 내게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환산한 게 대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거 한 게 연간 뭐 금액이 1조 2천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게 관세로 따지면 한 1.6%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요 관련된 부분은 직접 돈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이게 뭐 생산 과정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소주 그랬는데 그 소주가 공장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이제 그 부분으로 카운터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 잠깐 나오겠는데 해외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컨테이너 하나 수출하는데 우리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데 국내에서 배출한 탄소가 CO2가 얼마고 그 다음에 운송 과정에 대한 부분이 얼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도착해서 운송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물류 과정에서 그거 되는 게 합쳐져서 지금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물류 쪽 입장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탄소 배출권은 공급망 전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생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생산돼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전체 생산 탄소 배출을 따지게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물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차량 자체에서 이제 친환경 트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반 우리가 연식이 오래된 그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경유차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 이제 해상운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또 많이 나오는데, 이게 특히 이제 산업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 특히 많은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뭐, 특히 이제 뒤에 보면은 아마존 사례 부분인데, 아마존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UPH라는 게 나와요. 한 사람이 시간당 처리하는 물량의 처리 개수.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쿠팡 거 나올 때마다 항상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들. 한 사람이 자기가 생산하는 이거 처리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일정 숫자 밑으로 떨어지면 경고가 옵니다. 특히 이제 요 부분, 스테이트인가 여기서 이제 1시간짜리 이제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이게 저성과자 부분에 대한 거 계속 마이크로가 해갖고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몇 번 이제 그분 지금 그게 속도가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또 매니저가 와서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경고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한 사람당 UPH가 한 200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다음에 이 사람을 부르질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 사람이 응모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C라는 회사에 내가 물리센터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싶다. 근데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실적 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응모하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정 안 되면 나올지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순서가 안 와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면 뭐냐면 저성과자,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음에 나오려면 이 성과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쉬는 시간에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 소변을 페트병에다 넣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인권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게 발생 안 할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되면 다음에 안 불러주니까. 근데 UPH라는 게 결국 처음에 의도는 뭐냐면 내가 똑같은 지게차 작업을 한다. 지게차 근로자 같으면 내가 도쿄에서 지게차 하차를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걸 레그에다 올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는 걸 잘하는 사람 특히 이제 피커들 같은 경우도 물건을 검수하는 걸 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피킹하는 걸 잘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인 성과를 더해서 잘하는 쪽으로 이거 배치하겠다. 이게 처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에 어떤 게 적성에 자기가 맞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작년 11월인가 그 돼가지고 지금 LA 쪽 부분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아마존법이라고 해서 AB 701이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그건 뭐냐면 일단은 작업 할당량 기준하고 측정 기준을 직원에게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들이 이거를 몇 개라고 가는 거, 200개, 200개라는 근거를 제시해라. 왜 200개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거 성과가 낮다 그래서 뭐 이런 화장실 이용 가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90일 동안은 해고를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 근데 이게 아마존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LA에는 전 물류업체, 우리 한인 기업을 포함해서 전 물류업체에게 같이도 정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아니라 나머지 물류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를 직접적으로 해서 가는데 시모 회사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거 ESG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ESG 부분에 2020년도 10월에 ESG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 근데 특히 어떤 기관에서 해봤냐면 지속가능 발전소라는 그런 기관에서 이게 정식으로 이제 AI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서비스에 대한 방법론에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는 뭘 거했냐면 언론사에나 나와 있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런 요런 ESG에 관련 사고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랬더니 게 우리가 사건 사고가 한 1124건인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부실 징후 관련된 게 뭐 1380건. 그래서 이 부분에 사회 부분의 리스크를 5점 맞춰요. 거의 5점 부분을 다 거대하고 리스크가 상당히 큰 회사라고 판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상당 부분 시모사하고 이제 그래 됐는데 근데 여기에 그래 된 게 뭐냐면 코로나19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확진자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천물센터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감염자 뭐 그거 된 거 지금 이제 곧 제재가 다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재 사건 부분 쿠팡 화재 사건, 그 다음에 뭐, 배송사원, 택배사원, 뭐, 사망사건, 과로사원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같이 되면서 그거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그래서 이제 반박한 자료 중에서 쭉 나온 거였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컴퍼스 타임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회사에.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그 회사의 만족도 부분, 직원의 만족도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2017년 부분에는 5.5분이 돼서 2.79가 나오더라고요. 3점 밑으로 나왔는데 2021년은 한 3.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졌는데 여기서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이 뭐였냐면 경영진에 대한 부분 그게 실제로 2.97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경영진 신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가장 더 강한 게 뭐냐면 승진 기회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낮게 나오더라고요. 2.9 정도 나와서 거기 들어가면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균보다 낮죠. 그런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내부는 2.79에서 3.32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내부는 이게 올라가는데 결국 사회적인 인식 부분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관련된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그래요. 이 지혜는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지혜에 대한 점수는 우리 기업들 500대 기업 중에 거의 뭐 40점대가 되더라고요. 60점 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S기업이나 뭐 이런데 그건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 그러다 보니까 G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결국은 앞에 E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S에 관련된 부분. S는 뭐 지속 가능 경영 부분에 CSR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 연장선상으로 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보는 거니까 S를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거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한 게 약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하더라. 특히 이제 뭐 돈과 직결되는 이 문제. S는 어차피 불매운동이나 이런 걸 구하려면 자기들 기업의 이미지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건 뭐 일단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 조달이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블랙록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투자하는 거 유서이라 그래가지고 뭐 인게이지먼트 부분, 자기들 직접 여기에 관여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물류기업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뭐 ESG 현황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탈산소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나왔던 뭐 전기 배송 차량 부분에 대한 부분 많이 가고 뭐 비행기까지도 뭐 DHL 같은 경우는 전기 비행기로 도입하는 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UPS 같은 경우 부분에서는 환경 부분에 대한 거, 안전 부분을 두 개에 가기 때문에 뭐, 피턴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자해진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소프트한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우존스 지속 가능 지수 부분에 이제, 물류기업에서는 이제 글로비스 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딱 들어가 있고, 글로비스가 어디 있는데. 하여튼 한 군데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비스가 인증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ESG 점수 부분 이게 2021년 1월 부분인데 거의 지에 관련된 거는 거의 60점이 넘는 데가 없고 여기 뭐 SK 같은 경우는 48.44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49.27 뭐 5점 이런 대기업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E나 S 부분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뭐 글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나 뭐 요거는 다 포스코 관련된 거 그거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결국 뭐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니폼 부분에 대한 건 한일 같은 경우 뭐 친환경 유니폼 있겠다. 그 다음에 요거 로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활동 부분에서 차량 부분, 탑차에 자기 공익광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실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중소물류기업의 ESG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를 요구한 사례 같은 경우는 뭐 F나 BMW 같은 경우는 뭐 협력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할 거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가점을 지금 상당 부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다음 필요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매우 필요하다 부분이 절반 이상 되는데 준비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게 한 6.7%.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준비 중인 게 한 19%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ESG 부분,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뭐 AO랑 같은 개념으로 어떤 면 보면 돼요. 이 ESG에 대한 어떤 점수가 안 나오면 아예 협력업체로 선택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우리가 배제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공급망 배제까지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포스코나 LG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점수 낮은 기업은 아예 협력업체에서 그것을 탈락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분, 중소기업 사례가 없어서 저희 사례 중심으로 해봤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거했냐면요. 물류 ESG 환경활동은 탈탄소화 실천이라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저희는 영물류 관련된 부분, 재고 중에서 부진 재고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갈 거냐, 폐기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리버스 물류에 관련된 부분, 재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부진 재고에 대한 거 한 30% 정도는 폐기량을 감소시키겠다는 부분이고, 뭐 전기차 도입 부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부분 태양광 패널 부분에 대한 지역물류센터에 전체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친환경 물류 실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제로 물류 단계를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VTV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차량으로 바로 운송해서 그 단계를 한번 줄여보자. 그 다음에 드론 배송이나 뭐 D2C 배송 같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포장재 부분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종이 포장 부분을 상당히 많이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경우도 종이 테이프로 지금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밸류링크 같이 계신데, 실제로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관리예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중에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떤 면으로 공인된 어떤 기관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발생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전체를 봐야 되니까 나중에 이런 운송업체 선정이나 물류업체 선정의 기준의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똑같은 걸 내갖고 내가 탄소 발생이 적은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가격이 같다 그러면, 아니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다른 부분, 제조에서 이 탄소 배출이 많은지 다른 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줄여야 되는 경우엔 이게 하나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 물류 대응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좀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부분하고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CSR 부분이랑 같이 거내는데, 안전 부분에 대한 거 가장 우리가 우선 하는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랑 같이 거내면 이제 아까 사회 부분, 아까 고용 문제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수요 부분에 대한 부분 외에는 100% 정직원을 고용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지역인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사회에 대한 기업의 실천 부분.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이건 우리 화주 기업 부분에서 아까 전체 공급망 부분에 대한 걸 전체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S 부분에서 우리 같은 협력업체, 물류협력업체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표를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자가 점검을 하게 만들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고, 이거는 모든 화주 기업이 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은 급속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좀 우리 같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 많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 전담조 좀 만들어서 한번 이걸 하나하나 그려가자. 그래서 의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윤경 CEO 선언에 관련돼서 물류경영 관련된 우리가 회사의 그거를 표방하는 게 이렇게 우리 물류경영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ESG 관련된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생전의 열쇠를 쥐기에 ESG다. 그래서 협력업체까지 이제 확대되는 ESG 이슈가 돼서 특히 물류 부분에 대한 협력업체에 대한 ESG 요구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계속 얘기하지만 공방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G 리스크를 해소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ESG를 먼저 준비된 그런 업체들은 기업에는 기회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물류기업은 ESG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당장 노후차량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위에 있는 소프트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배송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전체적인 통키를 줄일 거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 각자 그 회사에 맞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ESG는 이제 거슬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중소물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냐, 지속 가능한 거냐, 아니면 도태될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업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